MC 오프닝 멘트 한글. 그날 새벽, 그녀는 평소처럼 조용히 딸의 집에 들렀습니다. 임신을 준비 중인 딸을 위해 정성껏 만든 반찬을 냉장고에 넣고 조용히 메모 한 장을 남긴 채 돌아가려던 순간 들려온 그 목소리, 그리고 낯선 여자. 40년 전 그녀의 가슴을 찢어놓았던 그 악몽이 이제 딸에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세대를 넘어 되풀이된 배신, 그리고 그 안의 용기와 선택, 그 뼈아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불륜의 이야기가 아님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분명 알게 될 겁니다. 가슴 깊숙한 곳을 건드리는 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1막. 되살아난 오래된 상처. 어떤 아침은 평온해 보이지만 그 고요함 뒤에 운명이 칼날을 간다. 장면 1. 희진의 집. 이른 아침 문이 조용히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다. 여인은 마치 한 줄기 바람처럼 집 안으로 들어섰다. 한정란, 60대 초반. 베이지색 가디건과 편안한 단화를 신은 그녀는 손에 작은 보온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나이의 흔적이 묻어나는 손이지만 그녀의 동작은 세심하고 단정했다. 마치 평생 남을 돌보며 살아온 사람처럼. 희진의 집은 깔끔했다. 너무도 깔끔해서 낯설 만큼. 거실의 나무 바닥엔 먼지 하나 없었고 싱크대엔 컵 하나 어지럽게 놓여있지 않았다. 한정란은 조용히 움직였다. 벽에 귀 기울이며 집이 숨쉬는 소리에 섞이지 않으려는 듯 발소리조차 죽였다. 보온 가방을 열었다. 딸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아침의 작은 헌신. 고소하게 볶은 멸치볶음, 깨소금 살짝 뿌린 시금치나물, 다시마와 멸치 육수로 정성껏 끓인 국물 한 병. 그녀는 그것들을 조용히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었다. 마치 딸의 미래를 하나하나 단단히 쌓아 올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실 선반 위, 희진과 사위, 지훈의 웨딩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 딸은 눈부시게 웃고 있었다. 지훈도 믿음직스럽고 다정한 표정으로 희진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다. 하지만 정란은 웃지 않았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식탁 위에 송을씨 쪽지를 남겼다. 우리 딸, 엄마가 만든 반찬 잘 챙겨 먹고 건강해야 해. 곧 아가 만날 준비하잖니. 글씨는 조금 삐뚤었지만 사랑은 담겨 있었다. 그녀가 현관으로 향하려던 그 순간 철컥 현관 도어락이 돌아가는 소리. 정란은 몸을 굳혔다. 숨을 멈췄다. 그녀는 딸이 집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이 소리는 낯선 것이었다. 본능적으로 그녀는 부엌벽 뒤에 몸을 숨겼다. 문이 열렸다. 웃음소리. 낮고 익숙한 남성의 목소리. 오늘 진짜 대박이었어. 팀장님 얼굴 봤어야 했는데. 정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지훈, 딸의 남편. 하지만 그 다음 낯선 여자 목소리. 밝고 경쾌하고 익숙한 사람처럼 친근한 말투. 오빠, 내가 능력이 좋으니까 프로젝트도 성공한 거지, 오빠. 그 한마디가 정란의 정신을 멍하게 만들었다. 살짝 몸을 기울여 틈 사이로 본 그들은 너무도 가까웠다. 지훈의 손이 자연스럽게 여자의 허리에 올랐고 그녀는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오늘은 와이프 없대. 회식 있다고 하더라고. 그럼 우리 시간 맞네. 쉬었다 갈까? 정란의 무릎이 휘청였다. 또다시 이 악몽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신발을 신었다. 손은 떨렸고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리고 문을 열며 떠올렸다. 40년 전에도 나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었다. 장면이 그날 밤
자신의 집 컵이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찢었다. 정란은 싱크대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공허했고 숨은 얕았다. 부엌 의자에 주저앉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다. 낡은 틴케이스, 그 안에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다. 가죽 커버는 해지고 모서리는 너덜너덜했다. 그녀는 천천히 펼쳤다. 3월 3일, 또 향수 냄새. 내가 쓰는 향수가 아니야. 그 여자. 말하지 않았다. 뱃속의 희진이를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하지만 나는 과연 행복했을까? 눈물이 흘렀다. 과거가 다시 돌아왔다. 그날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음을 그녀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리고 오늘 그 상처는 희진에게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마치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는 듯이 제2막, 반복되는 잔인한 과거, 역사는 때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위에 되풀이된다. 장면 3, 정란의 집. 늦은 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밤. 정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불은 켜지 않았다. 단지 창밖 가로등 불빛이 거실 벽을 희미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엔 아직도 그 낡은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엔 40년 전의 고통,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모든 기억이 고스란히 묻혀 있었다. 또 시작된 거야. 이 모든 게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한마디, 그리고 덜컥 바닥에 떨어진 찻잔. 깨지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음식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멍했고 손은 여전히 떨렸다. 잠시 후 그녀는 책장 아래 깊숙한 서랍을 열었다. 거기서 꺼낸 또 하나의 물건,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 한 장. 사진 속 그는 밝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정란은 그 웃음을 오래 바라보지 못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졌던 배신을 그녀는 아직도 잊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잊었겠지. 하지만 난 매일 기억 속에서 그날을 다시 살아. 장면사, 밤 깊은 서재, 일기장의 고백 탁자 위에 놓인 작은 스탠드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일기장을 펼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1908 14년 6월 17일. 오늘도 그는 늦게 들어왔다.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로 향수 냄새를 숨기지도 못한 채. 내가 쓰는 향수가 아니다. 내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나도 안다. 그런데도 나는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 뱃속의 아이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녀는 일기장을 덮으며 무너졌다. 고개를 숙인 채 무릎 위에서 두 손을 꼭 쥐었다. 마치 과거의 자신을 붙잡으려는 듯이.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심장은 그 옛날처럼 똑같은 고통을 반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번엔 그 고통이 딸에게 향하고 있었다. 제3막 갈등과 선택 장면 5. 카페 구석 흔들리는 진실 늦은 오후. 노을이 카페 창밖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한적한 카페 구석, 커튼이 살짝 드리워진 조용한 자리에 정란은 먼저 도착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차가운 커피잔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그녀의 심장이었다.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다. 평소보다 말쑥하게 차려입은 정장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피곤하고 어딘가 불안했다. 장모님, 오래 기다리셨죠? 정란은 대답 대신 조용히 가방에서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지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속엔 두려움과 당황이 동시에 일었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지훈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지훈과 그의 옆에 딱 붙어있는 여자, 민수. 그리고 그들의 웃음, 손끝의 스킨십까지 그 무엇도 부인할 수 없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날 내가 그 집에 있었다. 정란의 말은 단호했고 그 말 한마디에 지훈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장모님, 오해세요. 그날은 진짜 그냥 같이 프로젝트 마무리하다가 그의 말은 이어지지 못했다. 정란은 조용히 말했다. 거짓말은 거기까지 해요. 돌이킬 수 없는 순간 정란은 지훈이 내민 핸드폰을 받아들었다. 그가 보여주는 건 민수와의 문자였지만 정란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무언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그녀는 조심스럽게 화면을 내리다가 다른 이름 하나에 멈췄다. 민숙하지가 아니라 김민석 팜으로 저장된 이름. 그 대화방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어제 정말 좋았어. 이제 그 여자와 이혼하면 우리 둘만의 시간이 올 거야. 정란의 손이 멈췄다.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느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혼 계획까지 하고 있었군요.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다. 신문과 단죄, 박서방. 내 딸은 자넬 사랑했어. 그리고 자넬 믿었지. 하지만 자넨 뭘 했나? 딸이 뱃속의 아이를 지켜가며 살아가는 동안 자넨 다른 여자와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 정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난 그냥 감정이 잠깐 흔들린 것뿐이에요. 정말 진심은 아니었어요. 그럼 진심은 뭔데요? 정란은 단호하게 쏘아붙였다. 딸을 버리려 했던 것도, 그 아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도. 지훈은 바닥을 향해 속삭였다. 몰랐습니다. 임신한 줄은. 그 순간 정란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제3막 숨길 수 없는 진실 장면 6. 남편에게 말하다. 밤, 부부의 방. 밤이 깊었다. 바람은 유난히 거세게 창문을 흔들고 있었고 방 안의 스탠드 조명만이 은은하게 어둠을 밝혀주고 있었다. 정란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지훈의 문자 메시지를 담은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남편 정석은 옆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아내가 평소와 다르게 조용한 것을 느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의 질문에 정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침내 40년간 봉인했던 목소리를 꺼냈다. 희진이 말이야. 지금 그때 우리처럼 똑같은 상황에 처했어. 정석의 표정이 굳었다. 책이 그의 무릎 위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뭐라고? 정란은 천천히 지훈과 민수의 관계, 그날 집에서 목격한 장면들, 그리고 카페에서 나눈 대화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첫 번째 고백, 40년 만에 용기. 정석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그는 중얼거렸다. 또 다시 똑같은 일이. 정란이 조심스레 물었다. 당신 그때 정말 나 몰래 그 여자와. 정석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 부끄럽게도 그랬어.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당신에게 제대로 사과한 적 없었지. 정란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이번엔 울지 않았다. 그녀는 묻고 있었다.
단지 진실을, 그리고 용서를. 정석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했어. 그땐 내가 너무 어렸고 너무 바보 같았어. 정란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분노가 아니라 해방이었다. 장면 7. 가족회의. 다음날 거실. 다음날 햇살의 거실 창문을 조용히 비췄다. 희진은 부모님이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는 걸 직감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고 정란이 무거운 숨을 들이쉰 뒤 입을 열었다. 사실은 며칠 전 너희 집에 반찬을 놓으러 갔다가.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희진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엄마, 저 알고 있어요. 정란과 정석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희진은 가방에서 조심스레 노트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날짜, 시간, 위치, 상황이 정리되어 있었다. 지훈과 민수의 모든 흔적이 3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처음엔 실수라고 믿고 싶었지만 점점 더 명확해졌고 결국 변호사 상담까지 받았어요. 정란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다. 희진아, 왜 그걸 혼자 감당했니? 희진은 배를 조심스레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런데 엄마, 며칠 전에 병원에서 임신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더 복잡해졌어요. 이 아이를 생각하면 모든 게 너무 무서워요. 제5막, 감정의 분수령 장면 8. 희진의 병원 이송 며칠 후, 흐릿한 오후.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공기는 무거웠다. 희진은 직장에서 평소처럼 업무를 마치고 나오던 중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주저앉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빠졌다. 동료들이 놀라 급히 구급차를 불렀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이 그녀는 의식이 희미해졌다. 배경 내레이션, 엄마, 정란의 목소리. 내 딸이 나 대신 또 다시 아파야 하는 걸까? 장면 9. 병원. 위태로운 진단 정란과 정석은 병원으로 달려왔다. 복도 끝에서 지훈이 서 있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그는 계속 손을 비비고 있었다. 장모님, 희진이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연락받아서. 그의 말은 떨렸고 눈빛은 공허했다. 곧이어 의사가 나왔다. 환자는 안정 중입니다. 다행히 유산은 면했지만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 태아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정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삼켰다. 내가 더 일찍 말했더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병실로 들어가자 희진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정란을 바라보았다. 엄마, 그 말 한마디에 정란은 눈물을 쏟아냈다. 손을 잡았다. 떨리는 차가운 손을. 그만해도 돼. 이제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 참지 않아도 돼. 장면 10. 병원 복도. 지훈의 무릎. 잠시 후 지훈이 병실 앞에서 정석을 기다리고 있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에는 절망이 맺혀 있었다. 희진이 눈을 떴다는 말에 그는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정석과 정란이 지켜보는 앞에서 지훈은 무릎을 꿇었다. 희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그의 눈물이 바닥을 적셨다. 나 지금 상담받고 있어. 정신과 선생님이랑 매주 2번씩 만나. 정말로 달라지고 싶어. 정석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러나 그는 말없이 지켜보기만 했다. 이건 이제 희진의 선택이었으니까.
희진은 천천히 눈을 떴다. 눈동자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분노 대신 공허함이 가득했다. 나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 못하겠어. 시간이 필요해. 지우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기다릴게. 평생 걸려도 좋아. 내 믿음을 다시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게. 정란은 조용히 병실을 나서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래, 상처를 준 사람은 떠날 수 있어도 상처받은 사람만큼 오래 고통받진 않지. 제6막, 해방, 새로운 기회의 시작 장면 열릴, 가족 회의, 다시 마주한 네 사람 몇 주가 흘렀다. 희진은 병원에서 퇴원했고 몸과 마음을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날 가족 모두가 다시 거실에 모였다. 정란, 정석, 희진, 그리고 지훈. 소파 사이의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다. 지훈은 숨을 고르며 먼저 입을 열었다. 희진아, 정말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싶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매일 밤 후회하고 있어. 희진은 차분한 얼굴로 말했다. 기회를 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지훈은 놀란 듯 희진을 바라보았다. 첫째, 상담은 계속 받아. 둘째, 모든 일정과 연락은 투명하게 공유해. 셋째, 다시 한 번이라도 비슷한 일이 생기면 그땐 정말 끝이야. 지우는 고개를 깊이 끄덕이며 말했다. 약속할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게. 정석이 입을 열었다. 사실 나도 고백할 게 있다. 모두의 시선이 정석에게 향했다. 희진아, 40년 전 너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나도 같은 실수를 했었다. 회사의 후배와 바람이 났었지.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다. 정란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희진은 할 말을 잃은 듯했다. 내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날 용서해 주셨어. 그 후로 우리 둘은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그는 정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 너는 우리처럼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것. 희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천천히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그 모든 걸 혼자 견디셨다니 정말 존경해요. 정란은 조용히 웃었다. 그땐 그게 최선이라 믿었단다. 하지만 지금 너에겐 더 나은 길이 있을 수 있어. 엄마는 네 선택을 언제나 응원해. 제7막, 나 자신을 위한 삶의 시작 장면 12. 1년 후 웃음소리가 가득한 거실엔 아기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한 명이 아니었다. 둥글둥글한 두 아이, 희진의 쌍둥이 아들 민준이와 민석이가 소파 밑을 기어다니며 깔깔 웃고 있었다. 정란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자들과 놀아주며 어느새 할머니 미소를 짓고 있었다. 주름진 눈겐 평온함이 감돌았고 손길에는 여유와 따뜻함이 가득했다. 희진은 부엌에서 이유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지훈은 아이 기저귀를 갈고 있었다. 1년 전의 지훈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엔 피곤함이 있었지만 무너졌던 책임감은 다시금 자리 잡고 있었고 무너졌던 믿음은 천천히 복원되고 있었다. 장면 13, 여행 가방 앞에 정란은 자신의 방에서 여행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내일은 제주도로 떠나는 여행. 63 여성 여행 동호회와 함께하는 첫 2박 3일 일정이었다. 침대 위엔 여행 모자, 카메라, 수채화 노트, 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다. 남편 정석이 방으로 들어와 물었다. 짐 다 챙겼어? 응, 설레네.
오랜만에 나 혼자 떠나는 여행이니까. 정석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이제 당신 인생도 살아야지. 그동안 너무 오래 우리를 위해 살아왔잖아. 정란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마워요. 이렇게 말해주는 당신. 사실 예전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장면 14. 가족 저녁, 식사 자리 저녁. 식당에 가족이 모였다. 희진, 지훈, 쌍둥이들, 그리고 정란과 정석. 지훈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장모님, 오늘은 제가 쏩니다. 팀장으로 승진했거든요. 모두 박수를 쳤고 희진도 활짝 웃었다. 그리고 하나 더. 오늘 병원에서 들었는데 우리 아이들 둘 다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대요. 정란은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희진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넌 정말 강한 아이야.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 희진이 대답했다. 그건 엄마 닮아서 그래요. 내레이션, 정란의 목소리. 40년 전 나는 말하지 못했다. 내 고통도 내 꿈도. 하지만 이젠 안다. 나를 위해 말해야 한다는 걸. 그리고 내 딸에게도 알려줘야 한다.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걸. 에필로그, 진짜 나로 사는 법 장면, 정란의 일기, 그리고 제주도의 바람, 제주도 해변. 노을이 바다 위로 천천히 내려앉고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린다. 정란은 작은 나무 벤치에 앉아 수첩을 펼쳐놓는다. 오래전 찢겨진 감정들을 붙들었던 낡은 일기장이 아닌 지금은 새하얀 페이지로 시작되는 그녀만의 기록이다. 그녀는 펜을 든다. 2025년 10월 8일. 나는 드디어 나로 살기 시작했다. 카메라는 그녀의 옆모습을 비추며 바다 멀리로 시선을 따라간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묻긴 안 해도 남의 인생만 돌보는 엄마도 아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시간을 살아가는 정란치다. 장면, 서울의 일상. 희진의 집 서울. 희진은 아침 햇살 아래 아기들에게 젖병을 준비하고 있다. 지훈은 이유식 스케줄을 달력에 메모하고 쌍둥이는 거실에서 기어다니며 웃는다. 희진의 눈빛은 여전히 강하고 따뜻하다. 그녀는 어릴 적 엄마가 했던 말들을 문득 떠올린다. 울고 싶을 땐 울어도 돼. 하지만 끝까지는 절대 무너지지 마. 내 삶은 네가 결정해. 그녀는 자신의 거울 속 눈을 바라보며 속삭인다. 엄마, 나 정말 잘 살게요. 장면, 바다를 보며 마무리되는 정란의 나레이션. 정란의 나레이션이 다시 흐른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상처 하나쯤은 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나를 가두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나를 깨우는 계기가 될 것인지는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카메라는 제주 바다 위로 천천히 줌아웃하며 하늘로 날아가는 갈매기들을 따라간다. 마지막 자막 플러스 CTA. 이야기의 끝은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